안녕하세요. 조계양 작가의 이야기 채널 민들레 우주선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하늘나라 사위가 된 나무꾼과 또 박팽년의 사위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사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연달아 사위 시리즈가 되었네요. 자, 이번엔 어떤 사위일까요? 네, 조선시대의 선조 임금의 부마인 동양위 신익성에게는 사위가 둘이 있었답니다. 훗날 영의정 벼슬을 한 홍명하와 병조판서를 지낸 김좌명이 바로 그 사위였는데요. 네, 김좌명은 처음부터 벼슬복이 있었던지 일찍이 과거의 급제에서 그 지위와 명성이 날로 높아갔지만 홍명하는 나이 40이 다 되도록 벼슬은커녕 가난에 시달려야 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내와 함께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인 동양위 신익성은 아무 말 없이 사위인 홍명하를 위로하며 힘을 북돋워 주었지만 장모를 비롯한 온 집안 식구들은 모두 홍명하를 무시했습니다. 특히 처남되는 신녀는 자신이 일찍이 과거에 급제했다고 해서 그래, 매부는 한평생 공밥만 먹을 작정이요? 하면서 심할 때는 종만도 못하게 괄시를 했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날 홍명하의 밥상에 꿩 다리가 하나 놓였는데 이것을 본 신녀는 가난한 선비의 상에 꿩고기가 웬일이냐? 하고 젓가락으로 집어서 마당에 있던 개한테 던져 주었다고 합니다. 이만저만한 모욕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홍명하는 조금도 노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지그시 웃기만 했답니다. 동양위 신익성이 이것을 보고 아들 신면을 크게 꾸짖었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그 태도를 고치지 않고 매부인 홍명하를 아주 천대를 했습니다. 김좌명이 대지학 벼슬을 하게 되었을 때 홍명하는 동서인 김좌명에게 글을 몇 줄 지어 보이며 이만하면 나도 과거에 급제하겠나?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나 동서인 김좌명 역시 홍명하를 몹시 업신 여기던 터인지라 몹시 애타는 홍명하의 심정은 아랑곳 없이 부채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서 표범이냐, 호랑이냐? 하고 비꼬았답니다. 이 말인 즉슨 니깟 놈이 글을 썼으면 얼마나 잘 썼겠냐 뭐 이런 뜻인 것이죠. 이때도 홍명하는 그저 지그시 웃을 뿐 아무런 말도 안 했답니다. 또 어느 날 하루는 장인인 동양위 신익성이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작은 사랑에서는 참판벼슬을 하는 사위 김좌명과 아들 신면이 술상을 버려놓고 놀고 있었습니다. 처남 매부가 어울려 노는 술자리여서 홍명하도 함께 즐기려니 생각하고 무심히 하인한테 물어보니 홍명하는 행랑채 가까이 있는 자기 그 아랫방에서 혼자 누워 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동양위 신익성은 자기 거처인 큰 사랑채로 들어가 자고 있는 홍명하를 불러들였습니다. 홍명하는 조금 후에 눈을 비비며 큰 사랑으로 들어와 제대로 절도 안 하고 윗목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실상은 잠이 덜 깬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홍명하로서는 전에 없던 신뢰되는 태도였어요. 그러나 동양위 신익성은 홍명하가 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작은 사랑에 가서 처남 매부끼리 함께 즐기지 않느냐? 재상들이 노는 곳에 벼슬 없는 선비가 참석할 바가 아니었고 하물며 불청객이라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홍명하가 담담한 표정으로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동양위 신익성은 그렇다면 자네는 나하고 함께 마음껏 즐겨보자. 어떠냐? 하하하하. 그리고는 곧 하인을 불러서 너 안에 들어가서 지금 곧 술상을 융숭하게 차려내라고 일러라. 작은 사람 것보다 한층 잘 차릴 것이며
겸하여 음악도 듣고 싶으니 냉 금채비를 차리도록 해라. 동양위 신익성은 어리둥절해하는 사위 홍명화를 이렇게 위로해 주며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며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홍명화는 여전히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고생스럽고 창피한 처가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장인인 동양위 신익성이 병이 들었는데 차츰차츰 중해져서 어느 날 좌우의 가족을 물리치더니 사위 홍명화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마련한 술상에서 잔의 술을 따라 손수 권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죽을 날이 왔나 보다. 그래서 임종 전에 너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 우선 이 잔을 마셔다오. 그러나 홍명화는 매우 담담한 낯으로 사양하며 무슨 말씀이신지 먼저 들은 다음 이 잔을 받겠습니다. 동양위 신익성은 간신히 일어나 앉은 까닭에 술잔을 든 한쪽 손이 힘에 겨워 금방이라도 술이 엎질러질 것 같은데 사위가 뜻밖의 마시기를 사양한 것입니다. 동양위 신익성은 약간 낙심한 눈치였지만 다시 한번 한 손으로 홍명화의 손목을 잡으며 부탁을 했습니다. 자, 늙은 사람의 마지막 부탁이다. 어서 잔부터 받아다오. 아니올시다. 먼저 말씀을 하셔야 제가 능히 해낼 분부이신지 알 수 있겠습니다. 만약 먼저 잔을 받은 후 제가 못할 일이라면 공연히 거짓 약속을 하게 되니 괴로워집니다. 홍명화는 아무리 권해도 이렇게 말하며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동양위 신익성이 큰 한숨을 쉬면서 잔을 던지더니 눈을 감으며 이젠 나의 집안도 끝장이 나는구나. 이렇게 탄식을 한 후 숨을 거두었답니다. 홍명화는 그 후 과거에 합격을 했고 불과 10년 동안에 벼슬이 정승 좌의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홍명화의 처남 신면이 역적 혐의로 옥에 갇혀 사형을 면치 못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숙종임금은 아마 신면이 동양의 신익성의 아들이고 더욱 정승 그 홍명화의 처남인 까닭에 죄를 가볍게 하려는 생각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홍명화에게 그래, 신면은 사람됨이 어떠한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홍명화는 잘 모르겠사옵니다. 이렇게 냉담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신면은 마침내 형장의 이슬이 되고 말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장인의 사랑을 받은 처지로서 너무 몰인정하다고 말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 일로 해서 홍명화가 전날의 감정을 얼마나 잊지 못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감정은 처남뿐만이 아니고 동서인 김좌명에게도 품고 있었습니다. 홍명화가 영의정이 되었을 때 김좌명은 그때까지 대제하게 소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마 늦게 출세한 홍명화보다 그다지 벼슬 운이 좋지는 않았나 봅니다. 당시에 중국 임금에게 보내는 국서를 숙종이 김좌명한테 초를 잡으라고 시킨 일이 있었는데 김좌명은 국서에 초를 잡고서 절차에 따라 임금에게 올리기 전에 영의정의 검열을 받기 위해 홍명화에게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김좌명이 국서의 초안을 홍명화에게 바치면서 국서에 초이온데 대감께서 보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홍명화가 부채로 얼굴을 가리면서 표범이냐 호랑이냐? 이렇게 비꼬아 말했습니다. 옛날 자기가 당한 그대로 해준 것이죠. 이후의 일은 기록이 없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어려울 때 처가살이 하면서 생활에 도움 받은 것은 맞는데 물론 장인어른의 사랑도 또 받았고요. 한 나라의 정승으로서는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처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서운함이나 원망의 감정은 멀리 있거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에게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별 의미 없는 말이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요.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고 도와주진 못하더라도 무시하거나 멸시한다면 뼈에 사무치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 있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믿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좀 오그라드는 것도 같지만요. 상대방의 가슴에 꽃을 심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좋은 관계의 인연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